안녕하십니까. 저는 KT 공공금융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SOC TF 팀장이라고 합니다. 박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빼갖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 SOC는 잘 아시죠? 그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 팀 명칭을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KT에서 쭉 스마트 시티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약 한 16년 요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화석화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요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SOC 팀이라고 좀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사실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이 사업 기획자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을 해왔고 그 중에 상당수는 스마트 SOC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에 아마 발표하셨던 부분들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환경에서 이 자율주행을 구현했던 그러한 케이스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사실 판교 제로시티고 저희가 광고도 관련해서 찍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경기도하고 같이 기획해서 성공시킨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초창기에 사실은 그 시대가 5G가 여기에 적용돼야 된다. 저희가 5G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5G 인프라도 거의 안 깔려 있었고 당시 보면 평창 사업이 저희가 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했는데 거기에 28GHz를 이용해서 5G를 구현했던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요걸 이어가겠다고 했던 사업이 이제 판교 사례인데 그러한 사례들 중에는 5G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초기에 이런 환경부터 현재는 그냥 어떻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5G 환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사례들 위주로 제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복차는 다음과 같고요. KT 하면 제가 2007년도에 중동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었어요. 한 프로젝트를 UAE의 아이날 파이다의 건강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뵙고 높은 분들도 좀 뵙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KT가 뭐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KT 그러면 코리아텔레콤, 한국통신 다 알고 있는데 해외에선 전혀 모르더군요. 그래서 오만텔레콤이나 쿠웨이트텔레콤하고 똑같은 텔코 회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물음이 더 가요. KT가 그 통신기업지 이런 뭘 하는데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2013년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대기업들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IT 쪽에. KT는 기반 통신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러한 시스템들이 저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DX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DX 리더로서 디지코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KT에 그래서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냐? 통신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시티를 저희가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2004년에 송도 UCT라고 합니다. 송도 UCT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스마트 시티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G를 저희가 처음 선언하고 초기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끌어오는 사업자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어떤 원천 기술들에 대해서 서비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 스페이스 DX라는 차원에서 이제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어떤 영역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모빌리티가 들어 있고요. 세이프티, 가버넌스,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분야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 공헌적인 이익이 되는 일들도 해야겠지만 기업 자체가 사회에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6대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 대변되고 있으나 실제로
저희들은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고 운전자들이 프리해지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 차 안에서의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에이다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 철도경찰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진흥화 영상지능 분석 시스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냐하면 실험적인 부분인데 몇 년간 기획이 됐습니다. CCTV에 어떤 영상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화면이 잡히면 그걸 트레이싱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그리드 사업자로서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적으로 보면 뭐냐하면 전력도 결국에는 선과 선을 연결해서 어딘가에 서비스, 전력을 집어넣는 거고 저희는 통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엣지단에서는 과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유사한 게 에너지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명쾌하게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요만큼 사용했는데 요만큼 내가 됐구나. 나중에는 내가 이 시기가 되면 얼만큼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상청에서도 제공을 하지만 미세먼지 서비스를 좀 자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꽤 됐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저희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하면 이 환경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인간의 어떤 높이,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이 공중전화 부스가 가장 가깝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는 KT 공중전화 사업 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저희가 미세먼지 서비스를 한 2,000기 정도 전국에 깔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또 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노약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 정도가 되겠지만 향후에는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어떤 물건들, 대상들 이런 데이터가 올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요 접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스마트 시티 초기부터 IoT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편하게 표출해 줄 것이든가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관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CCTV도 좋고 아니면 미세먼지도 좋고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관제에 대한 모형들을 저희들이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일부는 공개해 놨습니다. 접점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누구나 붙어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레퍼런스는 사실은 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본인의 나라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국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글로벌 레퍼런스로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최초의 UCT, 그러니까 UCT라고 하면 과거에 2005년도 정도부터 명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뭐냐하면 IBM에서 퍼베이시브 컴퓨팅을 비롯해서 스마터 시티, 시스코에서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는 이 다음에 U 비즈니스가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재 장관 시절에 2004년이죠. 그때 IT 839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839 정책에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 시작한 게 UCT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영광스럽지만 그러한 자리에 함께 했고 그러한 결과로 동탄 UCT 그리고 당시에는 동탄 UCT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명명이 바뀐 거고요. 토지공사에서는 디지털 시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덕 디지털 시티 이렇게 두 개 있었고 UCT라는 말이 조금 더 퍼지고 좀 어나운스된 부분은 주택공사에 파주운정 UCT 한 1,000억짜리 겁없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000억 많지만 근 20년 전에 1,000억이었으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굉장한 감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와서
무려 2006년에 저희가 수주했는데 2017년에 마무리됐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제가 사실 KT 입사 전에 특정 회사의 관제센터를 만드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저희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망해서 저는 KT 입사해서 여태까지 UCT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2010년대 중반 정도 오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흥에 저기 화성 쪽 송산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들, 시흥 스마트 시티 이런 이름들이 지금 붙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2009년 정도에 UCT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2017년 정도에 스마트 시티 건설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UCT와 스마트 시티의 차이점이 나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IT와 토목 건설을 융합해서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서비스를 줘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UCT이며 스마트 시티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법을 보면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이라고 붙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정의에.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UCT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시티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티로 변환하는 과정. 여기에 국가 시범 도시가 중간에 껴 있는데 지속 가능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시티 조그만 뭐 150만 평, 200만 평 들어가도 수백억, 뭐 천억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뭐 강릉시에서 우리 오셨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약 6% 정도 들어가요. 그럼 수십억씩이 해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자체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창기에는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도시구축 사업자가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 편익이 올라가겠네라는 실험적인 일들을 공공 쪽에서 해주는데 문제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서비스들, 혁신적인 서비스들 다 죽여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나 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내가 돈이 들어가고 시민들은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러한 관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축소가 됩니다. 어떤 정형적인 모양의 UCT가 변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UCT 죽는다.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UCT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강릉시에서 또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고민 중에 이름이 바뀐 케이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시범도시에 요게 국가시범도시라는 곳이 세종 5-1 그다음에 부산 EDC 두 군데가 있는데 개념이 그거였어요. 얘네들 한 20년 운영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받을래? 좀 혁신적인 거? 나 돈이 이거는 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토지 개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수되는 이익 중의 일부를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써라.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 돈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해보는 실험을 하는 게 시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어요. LG CNS에서 저희하고 이제 해서 했었는데 경쟁을 해서 LG CNS가 했는데 LG CNS가 올해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8월에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지났는데 그만큼 스마트 시티가 호흡이 길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해갈 수밖에 없는 건 이 맷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제가 한이 맺힌 게 좀 많아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오토노머스 시티니까 판교 제로 시티예요, 사실은. 뭐 탄소도 제로되고 뭐 교통량도 제로되고 뭐 이렇게 제로하는 시티라 했었고 남경필 지사가 사실은 이 배경을 보면 제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판고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에서 수조를 남겼어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나간 자리와 그린벨트 일부를 제외시켜서 제로시티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뭐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율주행차가 현실 공간에서 다니게 만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챌린지가 자동차는 어떻게든 자율주행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센서도 많이 나오고 뭐 해서 기술들도 이뤘는데 이 문제는
실공간이면 안전이 문제잖아. 야 이거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어떡해? 사고라도 하나 잘 나면 어떡해?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하는 애들이 그럼 기왕이면 와서 좀 실험 좀 하게 해주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대관 업무, 전시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 와서 여기는 어떤 거니까 홍보를 좀 해야겠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인데요. 차들한테 뭔가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G가 나옵니다. 여기 드디어 이제 5G가 나오는데 평창에서 28GHz 통신을 만들었고 모뎀이 뭐 한 이 탁자만한 모뎀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자율주행차에 얹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냥 LTE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웨이브를 집어넣으라 그래서 웨이브를 이렇게 판에 접어가지고 모뎀 두 개를 껴가지고 넣어가지고 일단은 LTE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큰 바람은 워낙 저희 회사가 이제 주도하긴 했으나 이 5G를 여기다 좀 제대로 해야겠다 했는데 시기가 너무 빨랐던 거죠. 2017년에 제대로 된 모뎀이 없었습니다. 지금 5G 뭐 V2V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23년 현재 웨이브로 갈지 혹은 5G로 갈지 V2V 표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 2017년에 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어려운 통신적인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웨이브라든지 LTE를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 중에 기반 기술 중에 LDM이라는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주 작은 범위 내에 지도를 만들어서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차량이 판단을 해서 저 앞에 뭐가 떨어져 있네. 저기 뭐 사람이 칠 수가 있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포함한 차량 자율주행 그리고 식별 그 다음에 뭐 그 교차로에서의 어떤 안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게 판교 제로시티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흥 데이터 오브 스마트 시티입니다. 짧게 설명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5개년 사업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사업을 만들었고요. 요 중에 하나가 시흥의 리빙랩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네, 요건 설명드린 거고요. 5년짜리 사업이었고 시흥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면 1, 2, 3, 4, 5 이렇게 핵심이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데이터 허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뭔가 다 모아야겠다. 로우 데이터 형태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전달해주면 이 데이터를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까지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는데 한 가지 좋은 사례는 나왔습니다. 돈이 되지는 않으나 저희가 기상 데이터,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모으는 데이터를 했더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좀 애매한데 오타쿠라고 이렇게 보통 시간은 이 기술자가 집에서 혼자서 뚝딱뚝딱 미세먼지 측정하는 서비스 무슨 툴을 만들었어요. 센서를. 야 니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붙여갖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와서 프로젝트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하면 이루어질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올 초에도 이제 국토부 국장님 이제 만찬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 사일로 형상으로 데이터들이 다 떨어져 있다. 지자체마다 구축해 놓고 운영할 사람들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물론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게 그냥 거기서 만들어지고 끝난다. 이걸 좀 모아라. 행안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리딩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거기에 있는 로우 데이터 형태로 해서 다 모아라. 그래서 그걸 형상화시키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딘가 가버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 시티 UCT는 공익을 표방하는 거고 도시 SOC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보도에다가 요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리 지나가면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SOC입니다. 사실은 스마트 시티도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우리 기술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펼쳐질 수 있으려면 정부에서 리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행사로 계속 가져야 돼요. 그건 저는 그런 향후에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기대해 보고 있고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5G라는 이런 인프라들이 분명히 things를 이렇게 모아주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